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군수의 시사분석입니다. 초선들의 반란, 초선 돌풍, 요즘 정치권의 화두인데요. 지난 4.7 재보궐선거 이후 급부상한 청년 정치 담론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오늘 시사분석에서는 초선 돌풍 현상과 청년 정치의 현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최근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에서 초선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초선 의원 모임이 결성이 됐죠. 더민초라고 하는데요. 장경태 의원님, 더민초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네, 더민초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더민초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저희가 4.7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네. 그 4.7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더 잘 듣고 경청하는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해서 초선들끼리 좀 더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선 중진 의원님들의 입장과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먼저 초선이 나서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읽는데 더 노력하자라는 취지에서 더민초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결과로 만들어진 모임이라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 대표님, 최근 초선 의원들이 주목받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신선함인데요. 네. 기존 기성 정치인들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신선함이 초선 의원들의 가장 큰 무기이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미지의 신선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컨텐츠의 신선함이라고 할 수가 네. 있고, 정치적인 행보에 있어서 신선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나이나 선수에서의 신선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대안 세력, 다음 미래 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어떤 독자적인 고유한 브랜드를 아직까지 만들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반성에서 출발하는 과정에서 지금 더민초는 국민 반성문 뭐 이런 걸 내기도 했었잖아요. 네. 당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는 반발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국민 반성문을 내는 그 과정 자체가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 반성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자라는 네. 말씀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언론에 의해서 이 조국 반성문이라는 딱지로 씌우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국민과 지지자 뭐 당원들께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비판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더민초 구성 과정에서 어떤 저희가 경청의 노력들도 있지만 또 쇄신의 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쇄신의 주요 어떤 의제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태도와 인물과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태도는 당연히 저희가 반성하고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 되는 건 먼저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당 지도부나 원내대표나 이렇게 여러 다양한 지도부의 면면이 인물이 교체되면서 저희도 어떤 쇄신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한편은 더불어 보수 정당에서도 지금 다선 중진 의원님들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좀 맥을 못 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쇄신의 방향들 혹은 이 변화의 요구가 결국 인물로서 대표되고 상징화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슈인데요. 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어떤 미래 의제, 아젠다들을 먼저 우리가 이제 선점함으로써 쇄신의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이슈까지는 전환되지 않아서 네.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컨텐츠는 일단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영선이죠. 영선 중진이라고 하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뭐 돌풍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대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이대로 가면 대표는 이준석의 준말이라고 네. 하는데요. 그만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거세다라는 뭐 그런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구세대와 신세대의 충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이준석 돌풍은 분명히 과거 서병수 의원의 탄핵 무효 발언이라든지 황교안 전 대표의 방미 활동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나타났던 국민의힘의 이른바 꼰대 이미지의 어떤 대척점에 서서 새로운 세대 교체의 흐름들을 상징하는 그런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다. 이 이준석 돌풍을 통해서 국민의힘 내의 어떤 기성 정치인들이 더 이상 시대적인 흐름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긴장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아무래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진 한계론인데요. 그동안 항상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넜다 안 건넜다 가지고 지금 보수 정당,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과거에 박근혜 정권 탄생과 어떤 이 탄핵까지 음으로 양으로 이 관련자들 혹은 책임자분들은 좀 이제 이선 후퇴하시라라는 네. 보수 당원과 또 지지층의 명령이 있으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이준석 전 최고가 어찌됐건 이 한 10여 년간 9년 정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송 출연이라든지 정견 발표를 하면서 네. 본인의 개인기를 쌓아왔다는 겁니다. 정치적 훈련이 좀 돼 있는 거고요. 네. 그 여러 다선 중진 의원님들이 즐비하지만 그분들이 과연 국민의 선택을 받을 정도로 혹은 보수 지지층이 마음을 이끌 정도로의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젊은 보수 정당 대표를 세워서 네. 내년 대선 임하는 게 훨씬 더 또 유리하다라는 또 일정한 전략적 판단도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이준석 현상 혹은 이준석 당대표론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또 다른 쇄신의 방향을 저희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준석 전 최고 말고도 다른 초선들도 최고위원회 뭐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바람들이 국민의힘의 세대 교체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어진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운 일이겠죠. 네. 그렇지만 최근의 현상이 이준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인데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이 지점인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이것이 국민의힘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뭘 보고 판단하냐면 지금 리얼미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이준석 돌풍과 함께 이른바 상승작용, 에스컬레이션이 좀 이루어져야 네. 이 돌풍이 진짜 국민의힘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5월 2주차 35.4%, 3주차 35.9%, 그리고 4주차에 30.5%로 오히려 정당 지지율은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한 어떤 컨벤션 효과와 함께 이준석 개인의 어떤 돌풍과 결합돼서 상승작용을 내고 세대 교체의 어떤 자원이 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뭐 당대표 선거만 두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이게 세대 교체 흐름을 가져가긴 해야 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당대표 선거와 많이 비교를 하시는 네.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무래도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고요. 저쪽은 어찌됐건 이 연달아 이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에 참패하면서 네. 스스로 좀 이 보수 정당의 방향을 잃은 정당, 소위 이 박정희 혹은 박근혜 이런 이명박 등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당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고요. 저희는 새로운 어떤 시대적 담론들, 뭐 예를 들면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부동산 어떤 개혁을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개혁에 대한 부분들 아젠다를 많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개혁 과제를 소위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분명히 어떤 다선 뭐 중진들의 어떤 실력과 내공 또 초선들의 패기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개혁을 얘기하셨습니다만 최근에 민주당의 당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당의 이미지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 내에 보고됐던 문건의 내용들을 보면 당 이미지 조사를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그래서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거짓말, 성추문, 내로남불,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부패, 비리, 친일파, 토착외구, 뭐 박근혜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른다고 했는데 그 비율로 보면은 민주당보다는 훨씬 낮은 비율이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40대, 50대 남성의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는 그런 이미지라는 평가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건 지난 4.7 재보선 과정에서 나왔던 20, 30대를 비롯한 유권자들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지금 임박해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정당 이미지, 정당 평판에 대한 어떤 관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21대 총선 압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 검찰 개혁과 부동산 개혁의 큰 두 개 축으로
진행을 개혁 입법들을 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국민들께 다가가서 경청하고 또 낮은 자세로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 더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충분치 않았다라는 저희의 반성문에도 포함되었듯이 그런 네.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활동 가운데서 호남을 향한 뭐 활동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뭐 네. 방문도 있었고, 뭐 참배도 있었고, 뭐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일간 이후에 뭐 지지율이 좀 높아졌다 호남에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큰 틀에서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유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당시 이른바 국민의힘의 중도화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했고 그 중도화 전략의 핵심 중에 하나가 호남 배제 집권 전략에서 이제 호남을 포용하는 집권 전략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위해서는 5.18에 대한 인정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네. 단순히 이런 것들이 이제 수구 이미지를 벗어난다는 것과 함께 호남 유권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도 유권자들을 위한 구애 전략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초선 의원들이 5.18 묘지를 방문해서 참배를 했던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5월 24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20%를 국민의힘 호남 지지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이 세대별로 지지했는가 리얼미터 관계자에게 좀 물어봤더니 네. 총 195명 중에 35명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중에 20, 30대와 60대 이상이 대다수였다라는 겁니다. 네. 즉 5.18 국립묘지 참배를 비롯해서 최근에 국민의힘의 중도화 행보들이 20, 30대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왜 선택하면 안 되느냐. 상대적으로 양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당이든지 뭐 마음에 맞으면 또 나의 어떤 선택 기준에 맞으면 지지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양가성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정당 지지율에도 반영이 됐다. 이런 추세가 계속 간다면 민주당은 상당히 이 대선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빨간불이라는. 기존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동남권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뭐 영남특위 같은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부산과 지금 경남 그리고 울산에서 광역단체장을 배출할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정당화가 되어 있는데 소위 국민의힘은 어찌되었건 지금 수도권 의석을 참패하면서 영남 정당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 의사결정 구조도 다 대부분 다 영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반대 작용으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지지 기반이 영남에 있지 못하고 또 영남 출신 의원들에 의해서 지금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예상컨대 좀 폭넓은 지지를 형성하고 있었던 권성동 의원이 강원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컷오프되는 장면이 목격했습니다. 결국 네. 그런 부분들을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위기감을 가지고 아마 호남 관련된 구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국민의힘 내에서 5.18 관련된 망언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관련된 사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조영 원내대표는 거기서 멀찍하게 떨어져서 그 사과를 보고 있다든지 그런 좀 진정성이 결여된 그런 사과는 아마 호남 분들에게 호남 분의 마음을 좀 되돌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최근 양당 초선들의 적극적인 활약이 정치권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국민의힘이 이런 초선 정치가 좀 더 활성화됐던 것은 정당이 한번 탄핵으로 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망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리빌딩도 가능한 거고 절박한 재건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초선과 청년들이 호출을 당한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이 여전히 이런 초선 활동이 미약한 것 중에 하나는 민주당은 집권당이고 아직 4.7 보선에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국민의힘처럼 심각한 몰락,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초선, 청년 정치에 대한 어떤 호출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어떤 집권 과정,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 저희는 세력을 계승하면서
집권을 해왔습니다. 김대중의 역사, 뭐 노무현의 정신, 문재인의 운명 등과 함께하는 정당인데요. 이 보수 정당 그동안 약간 세력을 단절하거나 세력을 교체하면서 뭐 예를 들면 김영삼 정부 끝으로 이명박, 박근혜 등의 이 각종 이 세력들의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만 독점하는 구조로 집권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이 좀 보수 정당의 초선들과 저희가 좀 이 활동하는 것과 좀 보다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저쪽에서의 사실 저쪽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아무튼 좀 뭐랄까 대리전 같은 양상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청년 얘기를 좀 해보죠. 뭐 정치권에서 요즘 청년 문제가 뜨겁습니다. 4.7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해서 2030 세대들이 이제 뭐 스윙보터로 떠올랐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장모님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뭐 스윙보터라는 표현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일부 언론에서는 또 20대가 보수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보수화되었다고 보진 않고요. 지금 20대가 안 그래도 지금 일자리, 주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코로나 위기가 겹치면서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 세대가 소득이 증가하는데 20대의 소득만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 우리 사회에 희망을 볼 수 없는 20대들의 어떤 불만과 분노들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노력한 자세를 많이 보여왔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사실 노력을 안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가치들의 문제에서 어떤 남북 평화라든지 혹은 어떤 성평등이라든지 또 노동 친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회적 가치와 또 이 어떤 청년의 기회 균등 이런 부분에 좀 충돌할 때는 있습니다. 네.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는 건 아닐 텐데 그래도 청년 지지율이 이렇게 막 오르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가장 처음에 이 소위 공정이 화두가 되었을 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평창올림픽의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노력한 선수들의 기회를 저희가 빼앗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당연히 단일팀에 소속이 되면서 남북 평화라는 남북 교류와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의 여러 가지 가치를 의미를 담아서 했던 거고요. 인구권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혹은 이 좋은 이 근로 조건을 가진 노동 환경의 조성 이런 부분에 어떤 시대적 화두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네. 보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 뭐 젠더 갈등도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당연히 성평등 정책이 보다 더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인데 또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다 더 잘 설명드리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절차의 공정도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죠. 2030 세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오 대표님 보시기에 2030 젊은 층이 앞으로 선거의 스윙보터가 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미 지난 4.7 재보선에서 네. 스윙보터 역할을 했는데요. 네.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왜냐하면 세대별로 본다면 지지율이 2030만 민주당이 빠진 게 아니라 전 세대에서 고루 다 빠졌습니다. 네. 다만 이 과정에 지난 재보선 과정에서는 20, 30대의 지지율 지지 이탈이 좀 두드러졌던 거고요. 정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첫 번째 신호는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안 나가는 것, 탈동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고 이건 이미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 단계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광범위한 지지층들이 이탈 다른 정당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난 재보선보다 더 나쁜 결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민주당이 심각하게 촛불 연합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대 젊은 층은 뭐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의 투표를 한다라고 그동안에 알려져 왔고 분석돼 왔었잖아요. 이렇게 지난 재보선부터 바뀌게 된 뭐 결정적 계기나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20대의 투표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즉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낡은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일관되게 비토를 해왔고 네. 그것이 촛불 과정에서는
자유한국당이었습니까? 국민의힘 지금 세력에 대한 비토와 거부로 나타났던 것이고 네. 그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4년을 거치면서 이제 민주당이 오히려 그런 측면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거기에 똑같은 반응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LH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 지지율과 여론조사를 보면 박영선 후보, 서울 같은 경우 박영선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LH 사건이 터지면서 특히 이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정한 반신반의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LH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불신이 커진 측면도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좀 국민의힘도 어찌됐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서 조금 더 발전하긴 했다. 뭐 소위 여기도 재정비를 하긴 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이 소극 보수 소극 지지층이 투표장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다음 중도가 어떤 선택 진보나 보수의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보 지지층 같은 경우가 투표 포기 의사를 밝히기 시작하는 게 저희의 패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조언을 하자면 사실 네. 20, 30대의 민주당 이반은 4.7 재보선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지난 총선에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찍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금인찍 현상이었었죠. 왜냐하면 민주당에 실망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선택하려고 보니까 국민의힘은 도저히 찍을 정당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른바 금인찍 현상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지난 4.7 보선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에 일정 정도 혁신 드라이브를 걸었고 어찌됐건 내실이 어찌됐건 국민들에게는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못 찍을 정당은 아니다. 라는 인식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평판과 어떤 이미지를 민주당이 계속 가져간다면 이제 더 이상 금인찍 현상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뼈 아프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 문제를 좀 더 얘기해 보죠. 정치권이 청년층의 고민과 요구를 잘 담아내고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전국 청년당이 당내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장 의원님이 위원장이시고 네. 어떤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국 청년당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요. 네. 두 번째, 청년 당원의 권익을 향상시켜야 되고, 네. 세 번째, 청년 조직을 강화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첫 번째 목표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저희 2019년에 청년미래기획단을 만들어서 그 당시 홍영표 원내대표 시절인데요. 여러 가지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기구가 필요하다. 네. 소위 청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청와대에 청년 소통 정책관실을 만들고 또 국무총리 직속 청년 정책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관급이 맡는 이제 단장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었고요. 2019년 당시에 처음으로 청년 관련된 실태조사다고 처음으로 이 청년 관련된 이 정부기구가 생긴 겁니다. 그 과거에는 사실 대부분 뭐 청년 말만 하지 청년 정책이 무엇인지 청년에 대한 정의도 없었거든요. 작년 1월이 돼서 2020년 1월이 되어서야 청년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네. 이제 이 정부 기본계획도 수립하게 되고요. 청년에 대한 정의도 만들어지게 되고 또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도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53개 20조 7,900억이라는 청년 예산도 처음으로 점검했던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청년 정책, 청년 문제 해결을 이야기해 왔지만 그 전에는 아예 청년 관련된 실태조사마저도 안 돼 있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 가지 청년의 주요 문제로는 뭐 일자리, 주거, 보육, 부채, 창업, 네. 교육, 사회 안전망 이르기까지 다양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하나하나의 어떤 대안을 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기구를 만들고 조사한 것까지는 이제 마친 것 같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단계이군요. 네, 그래서 뭐 정책은 사실 나와 있는데요. 네. 청년 문제는 사실 정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치가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요 정책이나 어떤 해결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예산이 밀린다든지 정책이 밀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는 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노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답할 예정입니다. 네. 오 대표님, 여야의 청년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그동안 청년 정책이 약간 정부 정책이나 정당 정책에 있어서 약간 부차적인 측면, 의존적인 측면에서 그냥 끼워 넣어 준다라는 측면들이 강했었는데 확실히 이제 의제와 담론들이 정당의
중심으로 왔다라는 것은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하게 청년이 어떤 정당 내에서 중요한 행위자로서 하려면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시도당 단위에서 청년들이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하는 건데 여전히 청년들의 자리는 시도당을 가보면 없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이 중앙당 뿐만이 아니라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고 실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들이 같이 정당 내에서도 좀 수반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뭐 여러 이슈들, 일자리, 주거, 보육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주거 문제가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장관님께서 영끌방지법 그런 법안을 발의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현재 청년 관련된 법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하나와 작년에 통과된 청년기본법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에 제가 청년 주거안정 특별법을 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상임위가 국토위다 보니까 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여러 가지 특별 공급에서 청년 세대에게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특별 공급을 한다든지 그동안 청년은 당연히 어떤 이 가산점제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가입 기간도 짧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첨제를 늘린다든지 이번에 이사 대책 발표에서 추첨제가 15% 30% 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LTV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투기나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40% 적용받고 있는데 청년 세대나 신혼부부 또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1.5배를 좀 더 보호하게끔 1.5배를 더 지원할 수 있게끔 네. 그런 부분들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 당 차원에서 부동산 특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도 평생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이런 현실인식, 뭐 상실감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가상화폐라든지 주식 투자에도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것 같던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가상 자산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화폐 기능은 없기 때문에 아직. 네. 그런데 가상 자산에 대해서 저는 이 청년들의 어떤 박탈감 그리고 기회의 사다리 혹은 자산 형성의 사다리라는 측면에서 공감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서울의 집값 평균이 지금 10억 정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월 뭐 한 달에 3천만 원씩 매달 저금한다 할지라도 한 30년 걸리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상의 이제 이 주거 사다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포기하고 결국 가상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게 나쁘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다 더 면밀히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된다. 그게 바로 집권 여당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통계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리나라 첫 일자리 평균 임금을 보니까요.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29.6%, 100에서 100만 원 미만이 37.5%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얻어서 얻는 월급, 대부분의 월급이 100에서 150만 원 미만이라는 거죠. 결국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비정규직 1년 이하의 단기 일자리 말고 정규직 그리고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경제정책, 성장정책들을 혁신성장의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다가올 대선에서도 청년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청년 정책 제안들을 보면 뭐 현금성 지원들이 많더라고요.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한다. 이건 가장 저는 하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혹하는 측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어려운 삶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한 건데 그럼 네. 정치권이 그걸 어떻게 받아안을 건가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3명의 대선 후보가 경쟁적으로 1,000만 원, 3,000만 원 1억까지 액수별로 차등을 했는데 그게 어떤 대학을 안 간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경우 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고 또 군대를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 하면 또는 여성은 어떻게 되는 거고 20대에 지원을 한다면 21세나 22세는 왜 안 되느냐 그 문제에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정치권 입장에서는 당장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 청년 삶의 개선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표와 직결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다 보니까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더 이상 그런 정책들이
선거에서 그렇게 큰 환영을 받기는 어려운 조건이라고 봅니다. 네, 장 의원님은 어떻게? 아무래도 수저 계급론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잘 키운 자식이 집안을 일으켜서였다면 지금은 잘 키운 자식이 집안 기둥 안 뽑아가면 다행인 시대거든요.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어떤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 청년들의 어떤 소득 격차 혹은 자산 격차를 좀 더 보존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군대라든지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특수 형태만 가능한 경우보다는 그래서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네. 결국 모든 기회의 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 출발 자산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복지 담론 또 정책에 대한 청년 정책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는 청년 문제를 세대론이 아니라 시대론으로 봐야 한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가 젊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OECD 그 평균 청년 의원 진출 비율이 대한민국이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저희가 4.3% 13명이고요. 일본이 아마 8% 정도, 미국이 9% 정도, 독일이 10몇 % 정도 되고 영국과 프랑스 20%가 넘습니다. 네. 너무 이 사회 지도층, 사회 엘리트만 국회를 구성한다면 당연히 엘리트만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청년과 관련된 좀 뭐랄까요? 이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패스트트랙이 있어야지만 기존의 기성정치인과 대결해서 뭐 돈과 조직과 경력 어떤 면에서 이기긴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성정치인과 이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게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보호장치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산점 제도, 지금 현재 민주당에는 청년 가산점 제도라든지 청년 할당 제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10%, 광역의원의 20%, 기초의원의 30%를 청년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되고요. 청년들은 25%의 가산점을 받는다는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도들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성정치인을 상대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보다 더 강화된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 대표님, 한국 정치가 젊어지기 위한 필요 조건. 우선 뭐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정당 내에서 청년 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구들이 활성화되는 게 기본이고요. 마크롱 현상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오랫동안 학생 시절부터 정당에서 트레이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우리나라의 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25세인데요. 가장 낮은 OECD 국가는 16세인 나라도 있습니다. 그 피선거권 연령이 좀 낮춰질 필요가 있고 말씀하셨듯이 청년 할당제, 일정 의석을 할당하든지 아니면 일정 비율을 공천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청년 할당제는 OECD 국가에서도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구 의석수를 좀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서 비례대표가 확대되면 청년 활동들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권에 부는 젊은 바람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